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개발에 힘쓰자. 그리고 불편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일정 부분은 쿨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이기도 해서 두 개의 명제를 소개하고 이에 이어지는 저의 이야기까지 말씀드려봤어요. 각자에게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할 점을 반드시 찾아서 그 조건 하에 내 인생을 어떻게 전개시킬지 조금은 덤덤한 태도로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혼란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랑 각자 개성과 잠재력에 따른 거니까 정답이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나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축구를 잘해서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 나는 다리는 못 움직이지만 손재주가 좋아서 미용사가 되고 싶다. 혹은 요리사가 되고 싶다. 나는 시각장애가 있지만 피아노를 정말 잘 쳐서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다. 모두 가능한 이야기예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갖고 꿈을 품는 분야를 가로막고 그거 하면 안 돼. 절대로 공부만 파야 돼. 라고 어찌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 사실 뭐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자신 있게 무엇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딱히 없어요. 근데 공부는 재미없고 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힘들겠지만 참고 차근차근 시작해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도 학생 때까지는 몰랐지만 전국의 수재들만 모였다는 서울대에서 몇 년을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서울대 안에서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는 좋아하지 않아도 흥미롭지 않아도 다 끈기를 바탕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당연히 서울대 학생증이면은 모범생의 그 기본 끼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반문하신다면 그 말도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라는 것이 정말 특출나게 학문적인 재능이 있는 케이스, 가끔 그런 케이스, 천재들도 있죠. 올림피아드를 나갔다거나 아예 태어날 때부터 두뇌 회전이 빠르다거나 그런 케이스 외에 기본기의 특성은 사람들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보고 싶다고 만약 결심했다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각기 다른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훗날에 후회만큼은 들지 않게 학업에 집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유지해서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중학교 시절까지를 중요사건 위주로 압축해서 말씀드려봤어요. 이런 깨달음도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제대로 확립이 되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저는. 이런 깨달음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중학교 때 보통의 학생들이 그러하듯이 저에게도 사춘기가 와서 잠깐 방황해 있기도 했었어요. 그 사춘기 때에는 제가 부모님한테 반항도 많이 하고 또 저의 일상보다 더 자유롭게 막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푹 빠져버려서 공부도 거의 놓아버렸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패턴을 1년 남짓 계속 하다가 끝 무렵에는 뭔가 서서히 인생에 대한 경각심이 들었었던 건지 또 점점 철이 들었었던 건지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한 나는 사회에서 제약 조건도 많고 신체를 이용한 노동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인정받는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공식 같은 얘기들을 거의 매일 부모님한테 들었으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맞는 소리 같은 그 공식을 제가 그냥 따라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어쨌든 저는 중학교 때 전교 100등도 넘어갔었던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지내고 나름의 현실과 타협 과정을 거치면서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는 전교 5등 내로 성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었어요. 사춘기도 있었던 중학교 3년이 힘겹게 지나가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저희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면 무난무난하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모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적이 있으니까요. 중학교 때보다 친구들이 훨씬 더 진지한 태도로 학업에 임하고 그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고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보다 더 편안하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났던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제 진로 상담을 해주시면서 처음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라는 제도를 알려주시면서 서울대 진학에 대한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1학년 때부터 더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공부하는 데 슬럼프도 많이 줄어들었고 저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의욕이나 열망이 훨씬 더 커지고 간절해졌어요.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지원자가 일반 전형보다는 아무래도 적고 경쟁률도 낮으니까 정말 제가 꾸준하게 높은 성적을 유지하면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였는지 자연스럽게 공부에 대한 의욕도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뭔가 그제서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체적인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구나 겪는 고등학교 3년이고 그 노력의 결실이 대학 입시에서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어쨌거나 모든 수험생들이 그 힘겨운 과정 동안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참 불안해할 것 같은데 장애가 있는 학생이라면 이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 불안감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대학 입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정말 내가 이 몇 년간 꾸준히 열심히 해서 상대적으로 그 경쟁이 덜한 풀 속에서 꼭 선발이 되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항상 잘 될 거라는 식의 격려를 해주고 너무 자신을 옥죄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저 역시도 힘들 때마다 그런 최면을 통해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학에 온 이후로 전동 휠체어를 타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 가족이랑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동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전동 휠체어가 없었던 학창 시절에는 화장실에 가는 거 외에 거의 책상에만 앉아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그런 저한테 화영이 좋겠다. 계속 자리에서 공부만 해도 되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저의 처지를 낮춰서 얘기하는 게 물론 아니고 제가 항상 공부하고 있고 또 성적도 그만큼 잘 나오니까 농담 반 부러움 반 이렇게 했었던 얘기겠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저런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저도 기분이 묘하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도 제 장애의 덕을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역발상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평상시에 제가 움직이고 싶을 때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해서 참 불편하고 힘들다고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장애가 마냥 불편한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고 생각해왔던 어떤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는 태도나 찾을 수 있는 잠재력은 살아가면서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힘들어서 쓰러지고 싶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이기에 특별히 가능했던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공부를 잘하면 용서가 된다? 약간의 과정을 섞여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실은 용서가 된다라는 어구보다는 편의에 맞는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물론 모든 케이스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이에요. 올바른 학생, 올바른 시민이라면 이런 예외나 속임수를 노리면 안 되고
공동체에 속한 이상 공동이 지키기로 한 규범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살면서 장애가 있으면 그 일반적이라는 규범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때도 다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한 인권운동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고 각종 상황에서 애로사항이 참 많이 발생하잖아요. 학교도 마찬가지 일대가 물론 있죠. 제가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전 항상 1층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저희 부모님께서 별도로 학교에 요청을 해야 했거나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2층 이상을 가족의 도움으로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학년도 있었어요. 학생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 층에서 나서서라도 해결해주는 것이 당연히 마땅한데 예산 문제나 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당장이 시정이 어렵거나 하는 문제는 논외로 해두고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면이 취약하니까요. 장애로 인해 부딪히는 장애물을 선생님과 학생 차원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은 협상을 통해서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 시간마다 나가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실은 귀찮은 것도 있어서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체육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다행히 그렇게 하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만약에 체육 선생님께서 깐깐하시거나 너라고 예외를 둘 순 없다고 단호박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면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물론 참여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 활동이라면 다른 친구들과 다를 바 없이 예외를 두려고 하면 안 되고 참여하는 것이 좋죠. 거기서 자꾸 나는 이러니까 못 빠질래 이렇게 빼려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나가리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 태도는 사회생활에서도 보기 좋지 않을 뿐더러 사람들과 멀어지기도 쉬운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근데 고등학생은 약간씩의 예외를 허용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워낙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라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강요받으니까 말이에요. 아주 만약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설령 멀어진다고 해도 인생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그게 그렇게 크리티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듣고는 뭐야 어떻게 친구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 라는 반발심이 들 수도 있고 성적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물론 친구 관계가 안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 시기에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가야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 약간의 비약을 섞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어쨌거나 내가 무언가를 무리해서 실천함으로써 그것이 육체에 부담을 주거나 공부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거 담당하는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잘 조율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의지와 증거는 아마 성적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더 높여보고 싶어요. 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다면 정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것도 장애를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겠죠? 아무튼 고3 11월이 되었고 저는 결국 수능을 봤고요. 성적이 나와서 그것으로 서울대하고 연세대 정시를 넣게 되었어요.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으로요.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을 많이 좋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 이과 선택기로 해서 망설임 없이 이과를 선택한 이과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이 가장 성적도 좋고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의 학교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온 학교도 그랬고 보통의 고등학교가 문과 학생이 이과 학생보다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 경향이 제가 대학 원서를 썼을 때에도 드러난 것이 서울대랑 연대 둘 다 제가 지원한 단과대학은
그 특별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 저뿐이었어요. 문과에 해당하는 단과대는 그보다 더 경쟁률이 있었어요. 요새는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과로 가든 문과로 가든 본인의 적성과 더 맞는 곳으로 가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께 이과가 문과보다 더 좋으니까 이과로 가세요 라고 넘겨짚으면서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선택해야 할 때에도 보면 사실 문과보다 이과 분야가 훨씬 길도 다양하고 수요도 많아요. 저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사실들만 말씀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고 내리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연세대는 특별전형 절차가 엄청 간단하더라고요. 서류만 내고 면접도 안 보고 합격 통보를 받았었어요. 면접관들이 저를 직접 대면해서 평가를 내렸던 건 서울대인데 서울대는 구술 면접이 있어서 그 면접이 수능보다 더 긴장되고 떨렸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볼 때 서울대를 난생 처음으로 가봤었는데 그때는 내가 이 학교의 학생이 되리라고는 함부로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막 제가 완전 기대했다가 행여라도 떨어지면은 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할 겨를도 없이 긴장도 엄청 했었고 그냥 정신이 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면접을 보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나? 그때 합격자 통보가 나온 날 하루 종일 노심초사 하다가 합격이란 단어를 보고 정말 격하게 소름이 돋았는데 그때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앞으로의 생이 누적이 되더라도 그때 그 서울대 합격 소식은 손꼽히게 짜릿했던 기억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